비즈니스에도 활용하시고 모든 회사에 적용하시면 아주 좋은 주제가 될 겁니다. 우리 김의성 대표님은 영국에 본사를 둔 스카우트워크, 거기 스카우트 코리아 대표로 계시고 한국에서는 베트남을 적용했지만 대학원부터 경영학을 전공해가지고 경영 컨설턴트로 다국적 기업에 오래 컨설턴트 해주고 근무도 아주 하셨습니다. 안전도 특기를 물어봤더니 특기는 여행도 좋아하고 운동도 최근에 이제 또 테니스 또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를 또 시작했대요. 부친이 이제 이국에서 오셨어요. 이국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생활성이 강하잖아요. 생활력이. 정경이랑 비롯해가 그래서 남북한 차이는 사람이 너무 와버려가지고 차이가 거기서 생겼다. 이걸 전부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희도 살아가시는데 이 형상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한테 아주 좋은 오늘 영감을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남역 경제인 포럼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크고 활발한 조직이 잘 몰랐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셨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워크라고 하는 협상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대표로 있고요. 저는 영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커머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특징이라고 하면, 커리어 쪽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가리고 있는 의도했던 건 아닌데 글로벌 기업에 여러 군데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시작은 네슬레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와이어스라는 현재는 파이자에 인수된 그런 기업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펩시코라는 회사에도 있었고, 그리고 베링거 인디애나라는 또 사노피라는 글로벌 제약 기업, 그리고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라는 담배 기업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한 6군데가 있었고, 또 했었던 직무로는 영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점장, 그리고 본사에서는 트레이드 마케팅이라고 해서 마케팅과 세일즈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커머셜 디렉터, 사업 개발, 이런 많은 커머셜 역할들을 하면서 협상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다가 2005년도, 6년도에 대학원에 가서 협상 수업을 처음 들었는데, 사실 그때 저는 뭐 과장 차장이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뒤통수 받는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느낌이 왔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뭔가 이론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 나름의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내부에서 뭐 코칭을 하다가, 내부에서 강의를 하다가, 외부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교 강의도 시작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부터는 제가 이제 대표직을 경험을 했습니다. 스카우트워크를 시작하기 가장 마지막에 제가 했던 일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라고 하는 그 담배 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스카우트워크를 이제 소개를 하는 일을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협상이라는 거에 워낙 관심이 제가 있었고, 스카우트워크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들어보니 협상만 전문으로 하는 48년 정도 된 회사, 영국 본사를 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사실 비즈니스 모델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 대상으로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뭐 협상 교육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한 1조 정도까지 이제 직장 대표를 해보다 보니까 직장인보다는 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찰나에 스카우트워크 본사에서 직장인이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제가 직접 투자하고 뭐 로열티를 내고 죄송합니다. 그런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스타벅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저도 이제 컨설턴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직접 스코틀랜드에 가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컨설턴트 자격증을 따는 데만.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시간을 당겨준 걸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본사에 아주 구루 같은 시니어 컨설턴트와 1대1로 8시간짜리 이제 줌콜을 했는데 8시간짜리 콜을 한 30번 했고요. 3시간짜리 콜을 한 30번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혹독한 그런 그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름 그 전에 제가 이제 스카더프를 만나기 전에 협상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고 경험도 많고 또 협상 강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진 컨텐츠가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 알게 되는 그런 자괴감, 굴욕을 이렇게 느끼게 했던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근무했던 기업이 본사가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5개의 나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글로벌 기업에서는 꼭 그 나라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양한 문화에서 온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어떤 컨플릭트 갈등도 있고 그때는 설득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 패턴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영국 회사는 이러이러한 기업 문화가 좀 다르고 독일 회사는 좀 이렇게 다르고 또 한국은 왜 다를까라는 걸 보다 보니까 한국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봐야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은 좀 다른데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왜 망하고 나가는지에 대한 강의 컨텐츠를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망하고 나간 그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달라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 본부의 임원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20, 30개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일 뿐인데 그런데 한국은 달라 그러면 사실 호감 느끼면서 야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좀 외부적인 시선으로 바꿔서 한국은 왜 다른지, 한국은 왜 다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협상을 하고 그래서 잘 안 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가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는 영국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대사관과 회원들을 모시고 이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워크는 스코틀랜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카워크라고 하지 않고 스콧워크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다는 뜻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분이 이제 창업자이자 현재 이제 회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분이 앞에 있는 비디오 2대가 사실은 저의 핵심 어떤 자산이자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델이 이렇게 사실은 여러 번 30명, 100명 모아놓고 하는 특강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협상의 이론은 이론대로 배우고 기술을 몸에 체득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핵심 인재들을 불러서 그래서 비디오 협상 실습을 할 때 비디오 2대로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비디오를 이제 리플레이 다시 돌려보면서 피드백을 주는 그 즉시에 맞는 피드백을 주는 그런 방식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20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119번째 나라로 좀 늦게 진출을 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이 가진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해서. 글로벌 고객층이 굉장히 탄탄한데요. 일단 제약회사로 보면 글로벌 탑10 중에서 10개가 모두 저희 고객입니다. 그리고 F&B라고 하는 식음료 쪽에서도 글로벌 탑10 중에 7개가 저희랑 이제 롱 라스팅 하는 그런 협업 파트너이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고객층 업계와 업계의 고객과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테크 기업과도 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가 커머셜 론치하기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은 짧죠. 인지도도 낮고. 그래도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 위주로 좀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뭐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활발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를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협상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생각해 보기 전에 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면요.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시죠? 네. 대부분 아빠들은 자전거를 아이들 어릴 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자전거를 이론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핸들을 잘 잡고 핸들이 몸이 15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반대로 몸을 틀어야 된다. 이런 어떤 핸들을 반대로 틀어야 된다. 이런 이론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마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저도 나이가 둘이 있는데 가르쳐주는 방법은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세발 자전거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네발 자전거로 시작을 합니다. 보조바퀴가 달린. 그러다가 이제 보조바퀴 두 개를 떼죠. 그럴 때가 이제 그때가 이제 뭐 위험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빠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그냥 잡아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이제 걸어가다가 뛰어가고 하는 거죠. 이제 허리가 좀 아픈 거죠. 근데 아이는 핸들을 잡고 있는 아이는 이제 불안하니까 아빠 잘 잡고 있는 거야?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계속 이제 돌아보죠. 근데 아빠는 걱정 마, 괜찮아 그러다가 내가 중심을 잡고 있네라는 판단이 들 때 자전거를 놓는 거죠. 그 정도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이론으로,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수영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 교습소에서 옆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이론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서는 네 번째 손가락을 58도의 힘을 정도 줘서 누르고 뭐 페달을 32도 정도 힘을 눌러야 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거죠.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지라고 하는데요. 형식지는 말 그대로 구조화가 가능하고 전파가 가능한 지식입니다. 글자로 쓸 수 있다 그러면 형식지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지식이 책입니다. 대표적인 형식지가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책을 쓴 사람의 지식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암묵지라는 지식은 구조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전파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암묵지는 내재화가 되어야 지식으로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3년, 5년 타다가 성인이 돼서 잘 안 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잘 안 타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탈 때 처음엔 좀 불안하고 무섭고 하다가도 몸이 기억했다. 10수년 전에 탔었던 그 기억이 몸이 기억하고 있던 그 지식이 다시 살아나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재화가 되어야 하는 지식인데 내재화가 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굉장히 많은 일정 시간의 경험에는 실패와 성공이 복합된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반대급부로 내재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식에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협상은
어떤 지식에 더 가까울까요? 네, 이미 눈치를 좀 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간단해요. 30년 동안 온갖 종류의 영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협상 이론은 1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협상 구조, 용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업을 오래 하셨어요. 그런 분과 또 반대 그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고 협상 이론에 대한 모델을 막 개발하고 막 수식을 막 만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영업이나 협상을 직접적으로 많이 안 해보셨어요. 이 두 분이 만나서 뭐 중고차를 사고 파는 협상을 직접 한다. 그러면 누가 더 협상의 우위를 정할 것인가? 누가 더 주도권을 쉽게 쥐고 누가 더 협상 목표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드리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그렇죠? 뭐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암묵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근데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협상도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 한 50분, 60분 정도 시간 쓰겠지만 여러분들도 배워가시는 건 있을 겁니다. 다만 수업을 듣는다고 협상의 이론이나 구조는 머리로 이해를 하고 협상의 기술은 몸에 체득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여기 헤드 테이블에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뭐 저희가 이제 1년 반 정도 됐지만 어떤 교육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세계 우리나라 가장 최대 로펌에서 30-40년 근무하신 파트너 변호사분들을 제가 이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배운 대로 잘 안 하시더라고요. 실수도 많이 하시고. 근데 본인도 느끼세요.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내가 배울 게 아직 많고 부족한 게 많다. 근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것 때문에 더 실수를 많이 하셨는데 협상은 좋은 방법으로 몸에 배워야 합니다. 물론 협상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더 주도권을 잡기도 쉽지만 잘못된 습관이 드는 부분들을 바꾸야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암묵지이거든요. 자, 그래서 형식지를 제가 굳이 숫자를 얘기하면 한 20% 정도는 형식지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협상의 구조와 이론은 머리를 익히고 80% 정도는 협상의 이제 기술이 몸에 체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협상이 실패하는가? 4가지 이유를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저는 이 협상 저희가 이제 스카더크에서 이제 한 10만 명 정도의 이제 응답자를 가지고 글로벌 리서치를 해서 나온 인사이트에서 이제 도출한 4가지의 이유입니다. 협상이 실패하는 4가지 이유. 첫 번째는 준비 부족입니다. 41% 정도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어떤 시간을 많이 들인 어떤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니고 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내가 하는 제안이 상대방의 니즈에 부합되지 않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형식지 부분이죠. 그래서 협상의 구조 자체에 인식이 부재한 경우, 협상의 구조 자체를 모를 경우. 네 번째는 헤들링, 흥정. 협상이 아니라 흥정을 할 때입니다. 협상과 흥정이 다릅니다. 흥정은 협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이유가, 4가지의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결과를 이제 도출하느냐? 협상이 결렬되거나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고요. 또 흥정을 하면 반쪽짜리밖에 얻지를 못하죠. 나도 한 발 양보하고 너도 한 발 양보해. 중간에서 뭐 컴프로마이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타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협상을 하면 흥정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좌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협상을 성공을 할 것인가? 아까 그 4가지 실패 이유를 반대로 해보면 되겠죠.
일단 준비를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나와 상대방의 우선순위. 나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목표는 뭐고 상대방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상대방한테 기회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꺼려지고 어떤 부분이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 단계에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거기에 부합하는 역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니즈가 상대방의 니즈에도 내 제안이 상대방의 니즈에도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프로세스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해들링, 흥정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협상과 흥정의 차이점 이따가 뭐 장표 하나 제가 더 짚어드릴게요. 혹시라도 설득을 하면서 나는 협상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거나 흥정을 하면서 나는 협상을 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는 이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협상의 정의는요, 뭐 영어로 길게 써 있습니다만 사실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트레이딩이라는 말, 교환한다라는 트레이딩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환을 할 바에는 굳이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것을 받아오려고 해야 될 것이고 굳이 내가 더 중요한 걸 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조금 덜 중요한 것을 내주고 더 중요한 것을 받아오는 교환이 좋겠죠. 자, 협상과 흥정 차이점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 우리가 퇴근할 때 뭐 지하철역에 앞에서 채석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시급치 한 단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2,000원에 해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해요. 할머니가 이거 안 되고 2,700원, 300원 빼줄게. 제가 300원 더 드릴게요. 2,300원. 이거는 뭐죠? 흥정이죠. 그런데 이거를 협상으로 바꾸려면 무엇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추가가 되어야 될까요? 아무거나 추가가 돼도 돼요. 네? 일단 살 테니까 2,500원 해줘. 그건 설득입니다. 네. 내가 왜 할인을 받아야 되는지 돈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을 설득이에요. 그런데 협상으로 바뀌려면 항목이 추가가 돼야 돼요. 현재는 가격이라는 항목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흥정인 거예요. 시들어 있다. 제품의 하자. 제품의 하자. 네, 그것도 설득에 해당이 되고 사실은 파워 밸런스라는 거를 쓰신 건데 이제 그건 베네핏. 베네핏. 예를 들어서 뭘까요? 뭐 이 가격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점입니다. 네. 다음이요? 하나 더 추가. 그러니까 어떻게 추가하죠?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걸 추가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수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금치 이외에 뭐 상추도 살게요. 상추도 살 테니까 할인해 주세요. 그러면 협상 항목이 시금치의 가격 하나에서 깻잎까지 들어가건 상추까지 들어가 아니면 시금치를 2단 살게요. 아니면 내일 또 올게요. 내일 와서 내일 사갈게요. 그러면 흥정에서 협상으로 바뀌는 거죠. 항목이 추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협상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만 갖고 협상을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항목이 그 안에 이제 있죠. 근데 흥정은 단 하나만 듣고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에 그래서 협상을 깔때기로 할 것이냐 실린더로 할 것이냐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깔때기로 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세 가지를 갖고 시작을 해요. 결제 조건은 얼마, 계약 기간은 얼마, 단가는 얼마 갖고 시작을 하다가 결제 조건은 얼추 합의가 됐고 계약 기간도 얼추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합의가 된 거를 빼내고 깔때기처럼 이렇게 나오면 결국 단가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단가 하나,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단가가 남죠. 그럴 때 단가만 남았네 이제
갭이 단가에만 있네. 그래서 나도 반 갈게. 너도 한 발짝 와. 그럼 다시 흥정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협상에서 흥정으로 또 바뀌는 거죠. 그럴 때 다른 항목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제안을 하면 흥정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항목들을 같이 몰고 가면 끝까지 합의가 일주 되더라도 얼추 되더라도 끝까지 몰고 가는 게 실린더 타입의 이제 협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협상 저희가 이제 하는 교육 방식이 24시간 동안 12명을 딱 불러서 2명의 컨설턴트와 1명의 진행자가 3명이 들어가서 아주 지지고 보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3일 교육으로 이제 하는데요. 첫날 오전, 데이 1에 오전 한 3시간 정도는 구조를 이제 알려드려야 돼요. 구조를 익혀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기술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이제 시간이 첫날 오전입니다. 그래도 구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구조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차입니다, 실제. 이제 제규어의 XJ6 3000cc짜리 차인데, 제규어의 가장 이제 옛날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의 마지막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차를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을 다 해외에 보내고 혼자 이제 살 때였었거든요. 이제 한 3년 전에. 근데 이제 회사 차가 따로 있고 하니까 혼자 하는데 차가 2대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 차를 팔아야 되겠다. 근데 팔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혼자 살 때니까 뭐 중고차를 뭐 팔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팔지도 잘 몰랐고 얼마에 팔아야 될까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뭐 고베드림, 뭐 엔카,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얼마에 받으면 좋을까? 이 정도 받으면 아주 좋겠어 라는 지점을 먼저 떠올랐어요. 저 연식을 가지고 이제 뭐 소트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내림차순 했더니 제일 높은 가격이 같은 연식의 차가 같은 모델의 같은 연식이 이 정도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 받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요, 아이디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4천만 원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는 뭐냐면 전국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순천에 사시는 어떤 38세 어떤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제가 가진 자동차의 모델, 연식, 마일리지, 카시트, 색깔, 휠 타입 모두 같았을 때, 모두 맞아 떨어졌을 때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죠. 이상 포지션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협상을 상대방하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이상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 거죠. 상대방은 어디인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제규어를 사볼까? 저거 좀 오래됐으니까 싸지 않을까? 그러고 찾아서 보배드림에서 엔카에서 마찬가지로 내림샷으로 소트에서 제일 싼 가격을 찾은 거죠. 야, 1,500에 사면 좋겠구나. 그러면 내가 4천만 원에 집착을 하면 상대방도 1,500에 집착을 하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이상 포지션은 유혹이 잠깐 있더라도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 포지션 말고 어떤 포지션을 내가 찾아봐야 되느냐? 한계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계 포지션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2천만 원에 제 친구의 친구가 산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친구한테 팔고 2천만 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시장에다가 팔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도 어떤 한계 지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떤 잠재적인 바이어가 세팅한 한계 포지션을 2,500만 원 정도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은 2,500만 원이 넘어가면 거기서 단 10,000원이라도 넘어가면 나는 제규어를 안 살 거야. 뭐 벤츠를 사지. 뭐 10년 된 차를 2,500만 원 이상 주나? 그런 지점인 거예요. 한계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서는 한 10,000원이라도 더 내려가면 안 되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2,500에서 단 10,000원이라도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한계 포지션이 있을 때
그 두 가지의 한계 포지션이 교차하는 구간을 바게닝 어레나라고 합니다. 어레나는 운동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게닝 어레나는 그 안에서 딜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구간이고, 혹시 여기서 협상 수업을 받아보신 분이 있다면 조파라고 해서 Zone of Possible Agreement라고 비슷한 하버드에서 만든 용어는 조파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바게닝 어레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컨셉은 내가 이해하겠어. 모델은 내가 이제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바게닝 어레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제안할 때 상대방의 리액션을 볼 때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제안을 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레인지 범위가 있잖아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물론 포커페이스로 표정 관리를 해야 되겠으나 바게닝 어레나가 있구나 없구나. 만약 없다면 바게닝 어레나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한국을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무언가를 좀 발견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고맥락과 저맥락이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동양인과 서양인이 처음 만났을 때 얼굴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다릅니다. 자, 일단 서양인은 연구 결과이지 100%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자, 서양인은 동양인이 아니더라도 서양인은 얼굴 중에 어디를 가장 먼저 볼까요? 서양인은 눈을 가장 먼저 본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닐 것 같은데요. 눈은 아닐 것 같다. 그럼 어디지? 예, 저쪽 본다거나 코를 본다거나. 좋습니다. 눈은 아닐 것 같은데. 자,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로 서양인과 동양인이 상대방의 얼굴 중 상대방의 눈이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장 먼저 보는지에 대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인은 어디를 먼저 볼까요? 가슴 먼저 보자. 아니, 얼굴 일단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 끌어가지고. 자, 동양인은요 눈을 봅니다. 서양인은 입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양인은 왜 눈을 볼까요? 왜 눈을 먼저 보려고 할까요? 이게 고맥락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얼굴 표정으로도 할 수 있고 특정 단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바디 제스처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입에서 하는 말로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인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좁힌 거죠. 좁혀져 있어요. 서양인들은. 입 밖으로 하는 말, 그래서 입 밖으로 하는 말이 곧 문서로 쓸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그게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익숙한 겁니다. 그러면 동양인들이 눈을 보는 방법이 고맥락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눈을 보는 이유는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를 자꾸 살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인이 입을 보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 사람의 표정, 이 사람의 바디 제스처보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착하게 마스크를 다 정말 잘 쓰고 다녔죠. 이제 실외에서 벗어도 된다는 거 아직도 쓰고 다녔잖아요. 너무 착하다. 근데 서양에서 어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마스크 못 쓰겠다 정말 데모도 하고 마스크 정말 쓰는 게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동양인보다 마스크 쓰는 게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 중에 입을 봐야 되는데 입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나라 그러면은 또 동양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이유 말고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렇죠. 내 속을 감추려, 내 감정을 안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도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눈을 안 보여주면 서양 사람들 마스크 쓴 것처럼, 상대방이 마스크 쓴 것처럼 불편해하고 뭔가 어색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고맥락과 저맥락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맥락은 일단 정보가 명확하게 가기보다는 무언가 내포를 해 있고요. 그리고 고맥락 문화에서는 랭킹, 순위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배경과 역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맥락 문화가 생기는 이유 자체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끼리만 살아오면 그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 거시기라는 말을 하면 그래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데 그들끼리는 알아듣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에도 쓰이고 저런 상황에도 쓰이고 그런 거죠. 그들은 알아듣는 그런 식인 거죠. 자기들만 알아듣는 그런 커뮤니티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락 문화에서 뉘앙스를 보여주고 직접적이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조선시대 유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더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돌려서 메타포라는 은유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간접적인 화법 이런 것들도 다 고백락 문화의 일종입니다. 고백락 문화는 들어가기가 어렵죠. 자, 그 반대로 눈을 보는 것, 그의 반대로 저맥락 문화는 아주 explicit, 아까 형식지도 explicit knowledge라고 했잖아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고백락과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로 say it 이런 식으로 말로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를 나도 주고 너도 주고 그래서 교환을 하면서 내 어떤 의견이나 최종 어떤 나의 제안이 바뀌기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DBR의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쓴 글 중에 하나는 고맥락과 저맥락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에피소드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소개 안 드릴 얘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기업의 사규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서 출장을 갈 때 호텔을 어떤 급의 호텔을 써야 되는지 아직 사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소위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이 서로 대처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은 이제 다음 주에 출장을 가는데 부산에 출장을 가요. 근데 호텔을 어떤 급을 예약을 해야 되는지 사규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기보다 여러 사람한테 물어서 정보를 받습니다. 내가 과장이면 과장급 중에 이미 부산에 갔다 온 사람 아니면 다른 데 지방에 갔다 온 사람이 호텔 어느 급의 호텔을 쓰느냐 3성급 정도 쓰나 비즈니스 인급이냐 비즈니스 호텔급이냐 5성이냐 막 물어봐요. 그래서 12만원, 18만원, 20만원짜리도 있네. 그래서 그 적절한 선을 내가 찾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사규가 없다 그러면 80만원짜리 호텔을 끊기도 하고 5만원짜리 호텔을 끊기도 해요. 그냥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내 상황에 맞아서 이게 최적이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 그런 저맥락, 고맥락 문화에서 오는 차이들이 협상할 때도 차이들이 좀 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서양의 기업이나 어떤 기관과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뭔가 제안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선 내에서 뭔가 하려고 그게 우리가 믿는 상식이라고 이제 믿고 하는데 상대방은 말도 안 되는 어떤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50% 인상 안 돼? 이러다가 절대 안 돼. 그럼 오케이 20% 바로바로 20%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도 없이 이 사람들은 제안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고맥락이 아니라서 오히려 가능하기도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문화적 차이를 알면 저 사람들은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 컨트롤을 놓치면
주도권도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 이 고맥락과 저맥락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가 딱 정해주고 뭐 바이블 성경처럼 야 한국은 고맥락이야, 독일은 저맥락이야 이런 건 없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은 고맥락 국가에 속하고요. 유럽에서도 독일은 저맥락 국가인데 프랑스도 고맥락 국가고 남미도 고맥락이고 미국은 저맥락이고 이렇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뉴욕과 텍사스를 비교하면 텍사스가 훨씬 더 고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뉴욕에서는 다민족 도시잖아요. 이제 메가시티고 여러 나라 여러 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려면 내가 내 고향에서 쓰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명확하게, 더 클리어하고 문서로 쓸 수 있을 만큼 더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의사소통. 그러다 보면 저맥락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과 어디 뭐 영어를 비교해도 서울이 더 상대적으로 저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업계로 따지면 문화예술 쪽은 더 고맥락일 겁니다. 하지만 법조나 과학기술 이런 쪽은 더 저맥락에 들어갈 거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여성과 남성도 상대적으로는 여성이 더 고맥락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배 안 고파, 안 먹을래.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고 혼자 이제 먹으면 삐져서 방으로 들어가는. 왜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 약간 이런 그런 게 그게 이제 뭐 여성을 비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 고맥락으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내 속뜻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한테는 아주 더 저맥락으로 얘기해 주는 게 더 뭐 컨트롤이나 아니면 더 이제 서로 지내기가 더 쉬워지는 방법이고, 남성은 여성의 속뜻을 이제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조금 더 이제 서로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 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왼쪽 누군지 아시죠? 그죠? 부시. 아버지 부시죠, 1세. 오른쪽은 후세인이죠. 네. 자, 1991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근데 쿠웨이트는 서방 국가들한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왜?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방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와 몇 개 나라들이 이제 이라크를 압박합니다. 쿠웨이트에서 빨리 빠져라. 그래서 이제 그 외교장관 회담을 미국과 이라크가 합니다. 미국이 대표성을 띄고 외무장관 회의에 나갑니다. 미국에서는 제임스 베이커라는 국무장관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타리크 아지즈라는 외교장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타리크 아지즈 장관한테 사담 후세인의 이복 동생이 투명인간처럼 자기를 제대로 소개도 하지 않으면서 같이 배석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키맨이었던 겁니다. 사담 후세인이 보낸 신복이었던 거죠. 대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제임스 베이커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내에 쿠웨이트에서 철군하지 않으면 미국을 포함한 우리 연합군이 이라크를 공격할 거야 라고 합니다. 차분하게 공격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라크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이러면서 회담은 결렬이 되고, 회담이 끝난 이후에 그 타리크 아지즈 말고 신복 있죠? 이복 동생이 후세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약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죠. 걱정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철군을 안 했습니다. 쿠웨이트에. 근데 정말 일주일 8일째 되는 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죠. 그게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명을 가진 걸프전쟁입니다. 걸프전쟁이 실제 터져서 17만 5, 군인 빼고도 17만 5천 명의 민간인, 이라크의 민간인이 죽었거든요.
어쨌든 민간인의 그 캐주얼티는 굉장히 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담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미국의 그 제임스 베이커 장관이 너희 일주일 안에 철분하지 않으면 우리 너희 칠 거야라고 사실은 명확하게 말을 했는데 고맥락, 저맥락 문화의 차이가 크게 반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은 엄청나게 고맥락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중동은 기본적으로 산세가 너무너무 어렵고 협곡이 많고 그래서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뭐 시리아부터 뭐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고맥락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족, 다른 이웃 나라, 이웃 부족과 교류할 일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고맥락 국가, 특히 중동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먼저 중요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동에서는 이게 내가 중요하고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구나 그러면 목소리도 이렇게 내고 책상도 빵 치고 제스처도 이렇게 크게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런 나라 사람한테 제임스 베이커처럼 엄청나게 저맥락 국가에서 온 미국 사람이 우리는 너희 칠 거야 공격할 거 이러니까 아 쟤네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온 협상이 결렬돼서 생긴 그런 어떤 디제스터가 걸프 전쟁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잘 이해하면 내 협상이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뭐 우리가 한국 내에서도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들하고 일을 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의 문화를 모두 다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는 건 뭐 사실 ROI가 나오지 않는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니까 다만 그 사람들한테 꼭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가면 좋겠죠.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내가 협상을 저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고맥락으로 저희는 이제 그 협상 실습을 많이 하니까 24시간짜리 교육 중에 보통 5번 정도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맥락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 그런 식으로 저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서로 나중에 이제 협상이 끝나고 서로 이해한 바를 상대편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완전히 다를 때도 많아요. 고백락으로 한 거죠. 그렇게라는 대명사가 서로 이해하는 컨텐츠가 다른 거죠. 뭐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잘할 수 있잖아요가 뭔데? 그렇죠? 뭐 알지? 뭐 이게 무슨 고백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협상은 저맥락으로 해야 됩니다. 저맥락으로 하는 거는 내가 하는 말을 문서로 써도 99% 같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협상 기술을 익혀야지 이렇게 되죠. 자, 뭐 스카도크의 차별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기업이고요. 그리고 조직의 협상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조직의 협상 역량이 어떤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협상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13페이지짜리 리포트가 나오고 그리고 3일짜리 오늘 교육을 드리면 다음 주부터 하는 실제 협상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거를 가지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제 ROI를 제가 측정을 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를 측정을 하는데 저희 교육이 굉장히 비쌉니다. 1인당 한 400만 원이었습니다. 3일짜리. 근데 그 앞뒤에 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400만 원을 투자해서 6천만 원 이상의 이 교육 덕분에 6천만 원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참가자들이 답변을 주신 ROI가 15배 정도가 나오고요. 저희 뭐 가진 디지털 플랫폼이 있는데 준비도를 포함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걸 평생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제 저희 교육하는 방식이 좀 신기합니다. 12명이 모아서 강의를 하다가 두 그룹으로 쪼개지고요. 이 두 그룹을 또 두 팀으로 쪼개져서 이제 협상 실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기서 협상 실습을 할 때 이 두 팀이 다른 그룹이 옆방에서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는 그룹한테는 보통 바이어 정보, 셀러 정보가 다 다른데 바이어는 이런 상황이고 셀러는 이런 상황에서 다 미리 알려주고 전지적인 시점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그룹이 실습할 때는 이 그룹이 이제 옆방에서 라이브로 관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찍힌 비디오를 보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5가지 학습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8가지 이게 협상 구조 중에 가장 핵심 구조인데 8단계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고 피드백 제가 가진 것들 중에 뭐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지금 이 황원준 사장님은 SNI라는 LG 계열사 지금 대표를 하시는데 피드백이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회사 소개를 먼저 해줘요. 그런데 예, 뭐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회사 소개는 뭐 궁금하시면 제가 또 따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오늘 지금 어떤 고명량, 저명량 그거 하나만 배워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네, 개인 간의 국가 간은 물론 필요하지만 개인 간의 그 빨리 파악하는 게 최고의 그 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성이 고명락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남자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싫어요. 그것만 알아도 오늘 그렇죠. 나 살쪘어? 라고 물어볼 때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고명락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더 디테일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백하고 내가 저명하는 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사람인데 뭐 어디 지방 테라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더 저명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히 내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저명락 기준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오류가 고백락이 하는 말을 알아들은 척하는 거예요. 알아들은 척하는데 잘못 오해를 하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잘 이해 못하면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하면 되는 거라고 더 계속 keep low 해요. 평생 여성만을 상대로 협상을 해요. 네. 산부인과 근데 보통 이제 고명락 분들도 저명락을 하는 걸 불편해하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작은 소도시에 있다가 서울 오면은 불편해하는 것처럼 근데 그 불편함이 결국은 저명락으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협상뿐만 아니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저명락을 하지 않으면 오해 때문에 나중에 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는 거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답변될지 모르겠지만 협상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뉴스 최근에 지금 남부 또 지금 북한과 북미간 협상이 하노이 협상 결과 지금 김정은이하고 그때 그 기차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불구하고 협상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로서 그 협상을 어떻게 그 부수게 보실 수 있는 건지 요 강의하 시간과 같이 연관돼 가지고 글쎄 제가 이제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정말 어떤 뭐 서프라이즈가 있어서 결렬이 된 건지 의도된 결렬인지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된 게. 근데 그거에 이제 추가로 저는 요즘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부의 협상력이 앞으로의 한국의 어떤 뭐 5년, 10년의 국군, 사실 한국이 지금 국군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가 사실 다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한국은 사실은 많이 잘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게다가 또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협상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캐스팅 보드가 뭐 소위 뭐 충청도가 항상 대권 주자의 결정짓는 그런 캐스팅 보드 역할을 했듯이
선거 전에는 찬밥 신세였다가 선거가 가까우면 이렇게 대우해줬듯이 한국도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고 미국을 넘어서고 일본을 좀 가져갈 것 같아요. 넘어서는 목표가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그 빅 플레이어한테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목표가 더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한국을 그러려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되게 이제 섬세하면서도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상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협상보다 저 경우인데요. 옛날에 우리 IMF 때 파이낸싱 빌딩이 싱가포르에서 협상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져가지고 높은 값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그때 제가 어떨 때는 조건을 많이 내세워서 우리가 간담을 할 수 우리 사정을 잘 파악하고 어차피 그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더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수가로 매매인 경우가 있거든요. 요번에 저희 역삼동에 사업을 매각을 했습니다. 요번에 대중인데 과거에는 우리 부동산에 해서 협상을 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경쟁을 유발시켜서 공개입찰을 해서 저는 사실 그 부족이 아들이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한 1,000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한 1,100억 근데 한 1,300억 끌어냈거든요. 그 경쟁을 유발시켜서 협상하는데 주도권을 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입찰 자체는 협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찰 자체는 왜냐하면 숫자가 그냥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 이제 쿠팡에 이제 공개입찰 아니면 쿠팡에는 이제 가격을 써놔야지 이제 벤더 등록이 될 때가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또는 정부가 공개입찰할 때는 가격을 써야 되잖아요. 가격을 쓰는 것 자체는 협상의 활동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할 수 있는 협상 활동은 이 가격을 어떤 가격이 좋을지를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정부 기관이건 상대방이건 경쟁이건 내가 어떤 정보를 더 모을 수 있는 게 내가 쓸 수 있는 그 숫자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협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강남 파이낸스 센터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에 이제 굉장히 싸게 팔았는데 저는 거기 이제 한 4년 정도 근무를 43층에서 1층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강남 파이낸스가 끝에 이렇게 좁게 돼 있는데 그게 원래 그 로비로 만들어서 41층, 43층이 그래서 이제 호텔의 로비 자리였었어요. 저희가 거기 근무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상황은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엄청 싸게 팔았고 IMF 때 헐값에 팔았다가 나중에 그게 2배, 3배 가치가 되는 거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협상에서 내가 봐야 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이라는 조건이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었느냐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나 아니면 달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이거 아니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싸게라도 파는 게 그 당시 협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방법이 아니었을까 마음은 아쉽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협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이거 제가 오늘 오면이나 질문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아내와 여행을 아주 좋지 여행을 떠나는 꼭 갔다 와서 여행 오전에 사오게 되고 특히 평소보다 여행같이 아내가 기분 좋아 원하는 여행 갔을 때 더 의견이 주변에가 사오는 저도 항상 반성을 왜 그럴까 여행 가기 전에 무조건 다 따라야지 야 절대 의견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저희 부부의 다툼이나 갈등의 모든 90%가 대부분이 설명하고 차이인 것 같고요. 특히 여행을 갔었을 때 아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더 고민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략하고 봤어. 앞으로 예능할 때 이게 확인을 했어. 우리 저력하게 다르를 원장을 말을 다 하자. 이렇게 좀 가면은 뭐 좀 더 상막해질까요? 아니면은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내한테 좋을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내가 오늘 나 이 옷 어때? 라고 이렇게 할 때 지난주보다 살찐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죠. 고백락으로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고백락으로 얘기할 때는 있겠죠. 네. 고백락으로 할 때 저도 이제 배운 거지만 자기는 오늘 제일 이쁘다. 평생 내가 본 것 중에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잘 어렵습니다 이런. 근데 이제 그런 평상시의 스몰 토크는 우리가 고맥락 저맥락 차이가 있어도 그게 갈등으로 유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작은 것들은. 그런데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디로 여행을 갈 거냐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저맥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정말 좋은 건지 2번, 3번 물어보는 게 나중에 갔다 와서 나는 거기 가기 싫었거든 이런 말 듣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거에는 저맥락으로 최대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대기업도 클라이언트 많이 가지고 계신데 대기업들 비즈니스 관련해서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기업이나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조와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민노총은 굉장히 마이너로 시작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파워풀한 노조로 성장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협상 전략은 뭡니까? 자, 일단 노사협상이 저희가 이제 노사협상 전문 코스가 따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자, 일단 내부 협상과 외부 협상을 비교하면 외부 협상이 보통 딜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부 협상 중에서 노사 협상만큼 어려운 협상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어려움을 다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어렵냐?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대방의 피하 식별이 어렵습니다. 영업 임원으로 만약에 어제까지는 같은 팀 으쌰으쌰 하다가 오늘은 상대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업 팀원이. 그러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피하 식별이 어렵고, 2번째는 내가 한 말 아니면 사측으로서 10년 전에 어떤 전무가 어떤 대표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어떤 선례가 계속 기록에 남아서 그게 발목을 잡게 돼요. 그런 만큼 어려운 거죠. 내가 어떻게 제안을 이번에 해야 되는지, 이번 한 번만 하자고 이번에 원래 뭐 3% 4%면 되는 거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하면 뭐 7% 준다. 그럼 그 7%가 굉장한 선례가 돼서 그 다음에 또 뭔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선례가 굉장히 먹히는 케이스가 좀 노사협상이고, 3번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를 수가 없어요. 거래처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는데 노측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3가지가 노사협상에만 존재하는 차별성이기 때문에 더 일단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 같은 이제 보통 노측은 상급단체의 이제 민주노총, 한노총이 지원을 받고 코칭을 받아요. 그래서 무슨 코칭을 받느냐? 협상 목표를 달성하는 코칭이 사실은 아니라, 전략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는 전투력 상승하는 코칭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사측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하면 사측이 굴복할 거야? 이런 것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많은 케이스를 실제 경험을 했는데 뭐 이런 거죠. 네슬레 있을 때는 스위스 본사의 앞에 가서 이 피켓 시위를 합니다. 4명, 5명. 그러면 스위스 본사에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슬레가 한 130조 정도 하는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식품 기업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임원들이 쟤네 뭐야? 그러면 그게 한국에서 왔답니다. 그럼 그게 노이즈가 돼가지고 본사로부터 뭐 아시아 태평양 뭐 이렇게 내려가서 노이즈가 되는 거죠. 한국은 뭐 잘 처리 못하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이제
노총. 그리고 뭐 언론 미디어를 다루는 법도 잘 알고 뭐 어쨌든 데미지 주는 방법은 굉장히 잘 압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협상 전략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네 협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데미지만 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윈윈이 아니라 윈루스 전략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아니고 저는 이해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조 간부들도 협상 교육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내가 고수랑 하는 것과 하수랑 하는 것 중에 어디가 더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고수랑 하는 게 어려울 거야 라고 답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고수랑 하면 내가 막 말릴 것 같고 내가 막 이렇게 뒤통수 맞을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협상은 고수랑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고수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자꾸 알려고 해요. 그리고 고수가 나한테 제안을 할 때도 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어떤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할 측에서 사측에서 노측의 협상 교육을 시키는 것도 오히려 노사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 되셨습니다. 원장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제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흥정과 협상. 흥정은 좁은 범위의 가격 협상인데 협상은 그게 조건이 많아요. 기간도 있고 결제 조건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2개 이상의 협상입니다. 두 개 이상. 하나만 있으면 흥정이에요. 그것만 알아도 오늘 상당히 좋은 거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흥정을 협상으로 바꿔라.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